이제 우리나라에 끼기 시작한 버블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버블 속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집값의 버블이 심각하다고 걱정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블은 붕괴된 이후에야 그게 버블이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은 분명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버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는 만약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온다면 가계부채나 집값 버블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버블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경제학에서 말하는 버블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은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거품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는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값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실질 가치의 수만 배 이상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후 18세기 초에는 영국의 남해 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을 거쳐 20세기 후반부터는 버블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크기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낀 버블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0세기 최악의 버블로 알려진 1980년대 말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가 남긴 교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이 한창일 때 일본 기업들의 위세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였던 NTT의 경우 2위 기업인 IBM의 3배가 넘었고 당시 한국의 GDP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치솟아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다 사고도 남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그럴듯했습니다. 일본은 떠오르는 국가였고 미국은 이제 지는 국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죠. 이제 곧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끝간데 없이 부풀어 오르던 일본의 자산 버블은 1991년 비로소 붕괴됩니다. 이때 무려 1,500조 엔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니 그 금액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조차 안 되실 겁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토록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새로운 버블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개소리야,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게 언젠데?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 자산시장에 끼어있던 버블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산시장에 끼어있던 버블이 돈으로 자리만 옮겨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일본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버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붕괴 이후 일본은행이 돈을 미친듯이 풀고 있음에도 이미 버블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상품이 비이성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2019년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말로만 듣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건 자주 들어서 아실 테고, 혹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즈호 은행입니다. 예금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0.01%입니다. 다음은 스미토모 은행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0.01%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쯔비시 도쿄 은행입니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말이 0.01%이지 결국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정기예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예금에 가입하고 또 저축합니다. 이게 바로 거품입니다. 돈의 거품인 거죠. 수많은 대안을 두고도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돈만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돈의 실제 가치에 비해 비이성적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돈버블 역시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이 상승을 거듭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 대비 수십, 수백 배 뛰었음에도 더 오를 것이라고 믿는 주식 버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적인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간 부동산을 사들이는
부동산 버블, 일본은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유,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돈 버블을 앓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무한정 돈이 풀렸지만 돈만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돈 이외의 자산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수십 년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돈 버블이 이해되셨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끼기 시작한 버블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버블 속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가계부채가 밀어올린 부동산 버블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버블인가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터무니없는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등 자산시장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가장 위험한 버블은 뭘까요? 저는 바로 공무원 버블을 꼽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전체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준생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지원자의 90% 이상이 20, 30대, 즉 한창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끝물을 시험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2019년 구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약 40대 1 정도로 2016년 54대 1에 비해 다소 내려왔습니다. 공시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내려간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 선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선호 직장 조사에서 공기업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렀고 공무원 등 국가기관 전체의 공공부문의 일자리까지 확대하면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상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포자기한 채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등의 심각성은 연일 떠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낀 버블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의 눈에 우리나라 공시 열풍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먼저 몇 해 전 통일한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라는 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공무원 열풍에 깜짝 놀랐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5년 안에 일본처럼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한국 사회의 고용환경 불안정과 창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않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 투자해왔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LA타임스는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하버드대 입학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공무원 시험 열풍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경쟁률만 놓고 비교한 것이지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기보다는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쫓고 있으며 한국의 107만 개 정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매우 격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가보시면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어요. 추운 새벽 강의실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공시생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 정도 열정과 노력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해낼 텐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저기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공무원 준비에 쏠리는 현상을 국가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층의 대부분이 공무원 준비를 위한 비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면서 매년 생산과 소비에 21조 원이 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연간 4조 원 정도의 돈을 소비한다고 하니 순기회비용은 약 17조 원이 되겠네요.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용 불안정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본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공무원 쏠림 현상이 덜한 편입니다. 미국 등 스타트업 강국은 창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어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고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창업 지원 제도 부족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다며 나무랍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그들을 탓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 달랐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간절함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취업에 대한 경쟁이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이 민간 부분에 비해 높기 때문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공무원 초임은 연봉으로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응시 동기의 61%가 직업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즉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들어간 후에는 대충 일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 늘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17만 4천 개의 정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공 일자리에 쏠린 버블을 꺼뜨려야 하는데 버블을 더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주택시장에 대출을 쉽게 해줘서 더욱 버블을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니 오늘도 수많은 젊은들이 또다시 공무원의 꿈을 품고 노량진으로 향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거품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만 있진 않아요. 며칠 전 금융대출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좋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등 담보대출이 아닌 아이디어나 기술력 등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담보가 충분했던 대기업에 비해 창업기업,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턱은 터무니없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걸 욕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죠. 부동산 대출은 옥죄면서 쓸데없는 일을 꾸미냐고 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욕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담보물을 대상으로만 대출해주는 기존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대기업은 더 부유해지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은행은 또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은행의 역할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만 하다 보니 그런 관리 능력이 안 생겨요. 은행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바뀌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중 일부라도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돌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업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 인원을 뽑기 위한 쓰잘데기 없는 공부가 전부죠. 평생 한번 써볼 일이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반면 창업을 위한 연구와 도전들은 설사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도 많은 경험이 남습니다. 추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전의식이 부족하다고 청년들만 나무라지 말고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험 준비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겁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문제가 개개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환경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